대부분의 동물들은 근현종과 아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근현종과 아종은 현재 모두 멸종한 상태로 호모사피엔스는 유일한 사람 속의 생존자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지구상에 우리와 너무나 닮았지만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인류종이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네안데르탈린, 사람과 사람 속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가장 유명한 화성 인류인 네안데르탈린은 인류의 근현종인지 아종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약 40만 년 전 출현한 이들은 35만 년 전 출현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와 31만 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공존하였는데요. 네안데르탈린은 호모 사피엔스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들을 여러 가지고 있었죠. 굵은 목뼈와 기다란 쇄골, 넓고 커다란 흉곽, 짧고 굽은 팔뚝, 두꺼운 손가락과 발가락뼈, 거대한 발목 관절과 함께 남성은 167cm, 여성은 154cm 정도의 평균 신장을 지녔던 이들은 매우 튼튼한 신체를 바탕으로 호모 사피엔스보다 월등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인한 근육질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려 4000칼로리를 매일같이 섭취해야만 했는데요. 때문에 네안데르탈린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필수적이었죠. 현생 인류의 1.5배에 달하는 폐활량과 더불어 밀리지 않는 지능을 가지고 있던 네안데르탈린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자신들의 신체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했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연구팀은 네안데르탈린의 거주지에서 5.2m, 22톤의 초거대 동물 팔라에올 록소돈의 뼈들을 발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무려 70마리가 넘는 숫자의 어마어마한 뼈들이 추가로 출토되었죠. 일부 학자들이 사자보다 상위의 포식자였다고 분석할 정도로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했던 네안데르탈린은 그 당시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냥꾼이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10에서 30명씩 무리를 지어 살았던 네안데르탈린은 이렇게 사냥한 짐승들의 가죽이나 털로 의복, 장신구를 만들어 착용했고 스프, 훈제, 향료 등 다양한 요리 방식을 사용해 고기를 섭취하기도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들의 화석에서 드물지 않게 식인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술록을 도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살된 여러 네안데르탈린들의 뼈가 곳곳에서 발견되며 프랑스 마릴락 드 프랑에서는 무려 35%의 유해에서 뚜렷한 도살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이 동족을 포식했던 이유로는 종교 혹은 주술적 의미에서 행해졌다, 망자에 대한 의식이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였다 등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죠. 강력한 포식자였던 이들은 서서히 호모 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며 결국 4만 년 전 완전히 멸종하고 맙니다. 서식지의 대부분이 화산 폭발에 휘말렸다, 신체적 연비가 너무 나빴다, 현생 인류와의 대전장에서 패배했다 등 다양한 가설이 존재할 뿐 정확한 멸종 원인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하이델베르크인, 70만 년 전 출현한 하이델베르크인은 현생 인류를 비롯한 여러 인류종의 공통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약 20만 년 전까지 생존하며 현생 인류와 같은 시대를 영위했는데요. 사람과 사람 속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하이델베르크인은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덩치를 자랑했죠. 가장 거대한 인류종인 이들은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 180cm를 거뜬히 넘기는 것은 물론 체중은 100kg에 달했습니다. 213cm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석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신장을 자랑했던 하이델베르크인은 여기에 더불어 네안데르탈린보다도 튼튼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안데르탈린보다 넓은 타원형의 골반뼈와 크고 두꺼운 발목은 이들을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전사로 만들어 주었죠. 나무 몽둥이나 주먹도끼와 같은 단순한 무기에서 벗어나 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이들은 사냥감을 선택함에 있어 크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높은 지능을 토대로 원시적인 집을 짓기 시작하고 각종 미술품을 제작하는 한편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며 장례를 치르기도 했던 하이델베르크인은 점차 지구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진화는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한 각종 신인류들을 탄생시켰고 결국 뛰어난 후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자연스레 멸종을 맞이하고 말았죠. 호모 에렉투스, 더더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약 200만 년 전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가 존재합니다. 현생 인류와 흡사한 뼈대와 비율을 가지고 있는 호모 에렉투스는 선조들에 비해 다리가 길어지며 보폭 또한 넓어졌는데요. 더불어 채무의 대부분을 상실함에 따라 열기를 손쉽게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된 이들은 장거리 이동이라는 능력을 획득하며 사람 속의 생물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됩니다. 800cc 가량으로 늘어난 두뇌 용량은 호모 에렉투스를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로 만들어 주었으며 원시적인 석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쪽은 둥글게 한쪽은 뾰족하게 날을 세워 제작된 아슐리안 석기는 강력한 절삭력으로 수많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도축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높은 지능을 토대로 팀을 이루어 수렵과 채집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이들은 100만 년에 걸쳐 서서히 뇌의 용량을 1100cc까지 진화시켰는데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호모 에렉투스는 발전한 지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슐리안 석기만을 제작할 뿐이었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학자들은 이들에게 아슐리안 석기가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녔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나 혹은 고지식한 이들의 습성과 전통의 중시가 어우러진 결과 스스로 더욱 고등한 도구를 제작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호주 국립대 연구진은 호모 에렉투스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연 단위의 원대한 계획을 세웠던 후손들과 달리 잘해야 다음 날까지가 전부인 무계획적인 삶을 살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나 네안데르탈린과 같은 후손들에 비해 부족하였을 뿐 성공한 지적 생물로서 무려 190만 년 동안이나 지구상에서 번성하며 후손들과의 생존 경쟁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10만 년 전 자바섬에 남아있던 마지막 호모 에렉투스 무리가 화산 폭발로 인해 쓸려나간 이후 길었던 역사가 끝나고 말았죠. 호모 사피엔스 이달2 호모 사피엔스 이달2는 그 학명만큼이나 우리와 가까운 아종입니다. 미국 에티오피아 공동연구팀이 에티오피아 현지어로 조상을 뜻하는 이달2라는 이름을 붙인 16만 년 전의 두개골들은 현생 인류와 놀랍도록 흡사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는데요. 연구 결과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으로 판명된 이들은 하마, 물소 등 여러 동물을 사냥했고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죠. 현대인보다 소폭 커다란 뇌용량을 가지고 있던 호모 사피엔스 이달2는 우리 인간처럼 도구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놀랍도록 정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흑요석, 현무암, 석영 등 여러 광물을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며 문화를 발전시킨 이들은 한층 발전된 장례 문화를 꽃피우기도 했는데요. 망자의 두개골 가장자리를 석유도구로 다듬어 광택을 내고 턱뼈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두개골과 함께 시체를 매장하는 것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죠. 아쉽게도 이들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적어 약 16만 년 전에 생존해 있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멸종 시기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우리와 동시기에 경쟁했던 데니소바인은 30만 년 전 출현해 약 3에서 4만 년 전까지 생존해 있었던 인간의 근현종으로 추정되는데요. 2008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다리뼈, 손가락뼈와 치아 화석으로 발견된 데니소바인은 DNA 검사를 통해 현생 인류와는 다른 인류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데니소바인 화석을 찾아 나섰지만 턱뼈나 두개골 조각만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 온전한 유해를 발굴하는 데 실패하며 정확한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히브리드 알렉산더 실버만 생명과학연구소 교수팀이 DNA 정보를 해독해 얼굴을 복원해낼 수는 있었는데요. 호모 사피엔스에 비해 널쩍한 얼굴과 튼튼한 턱을 지녔지만 그 밖에는 그리 다른 점이 없는 모습이었죠. 데니소바인의 유해 조각과 함께 출토된 대리석 반지, 상아, 펜던트, 뼈 바늘 등의 여러 유물들은 이들의 지능이 자신들의 경쟁자에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허난성의 쉬창에서 발견된 데니소바인은 우리의 평균을 뛰어넘는 1800cc라는 뇌용량을 가지고 있어 모두를 크게 놀라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뉴기니에서 이들이 14,500년 전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데니소바인은 최후의 고대 인류종으로 불리고 있죠. 호모 플로레시엔스 2003년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호모 플로레시엔스의 화석은 학계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명히 인류의 화석이었지만 신장이 106cm에 불과한 데다 뇌의 용량 역시 침팬지와 비슷한 수준인 400cc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초기에는 소두증이나 외소증 등 질병에 걸린 이에 유해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체계적인 조사 결과 이 여성이 별개의 인류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약 100만 년 전 플로레스 섬에 정착한 후 섬 외소화를 겪은 호모 에렉투스가 하나의 종으로 분화한 결과가 바로 호모 플로레시엔스였던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05cm 전후의 신장을 가진 호모 플로레시엔스는 튼튼한 다리뼈와 더불어 길고 평평한 발과 짧은 엄지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스는 작은 뇌를 가졌음에도 불을 사용하고 석기를 제조하는 등 인류와 비슷한 직접 행동이 가능했는데요. 이들과 마찬가지로 섬 외소화를 겪으며 크기가 작아진 고대 포유류 스테고돈과 섬의 여러 동물들은 이들의 좋은 사냥감이 되어주었죠. 이렇게 플로레스 섬의 지배자로 군림하던 호모 플로레시엔스는 약 5만 년 전 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층에 대량의 화산 재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화산 폭발이 멸종의 원인이라 제기되었지만 멸종 시점이 호모 사피엔스가 해당 지역에 도달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한 학자들은 우리의 조상이 이들을 멸종시켰다라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죠. 호모 날레디 수많은 인류종들은 뇌의 크기를 늘리고 지구력을 향상시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오래 달리는 동물로서 진화의 가닥을 잡으며 나무에서 내려와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모 날레디는 자신의 형제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죠. 약 33만 5천 년 전에 출현해 23만 6천 년 전까지 생존해 있었던 이들은 현생 인류처럼 완벽한 이족 보행 생물이었지만 특이하게도 나무를 타는데 특화된 손과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와 더불어 평균 키는 143cm, 몸무게는 40kg가량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선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타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호모 날레디는 이를 대가로 효율적인 달리기가 불가능한 골격 구조를 지니게 되었고 동시대에 경쟁했던 여러 인류종들 사이에서 이단이라고 부를 만한 특이한 종으로 진화하게 되었죠. 다른 인류종이 주로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고기와 과일 따위를 주식으로 삼을 때 이들은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학자들이 남겨진 호모 날레디의 치아 화석을 조사한 결과 모래로 뒤덮인 견과류나 씨앗, 식물의 뿌리나 질긴 고기들을 먹었던 흔적들이 여럿 발견되었는데요. 다른 인류종들이 선택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땅이 아닌 나무로 삶의 터전을 잡은 이들은 그 결과로 뇌가 과거의 인류종보다 작은 600cc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 날레디의 지능은 의외로 높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장례를 위해 시신을 집단으로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며 4, 5세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정도의 지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학계에서 주장이 나오는 중인데요. 땅 대신 나무를 선택했던 호모 날레디는 큰 뇌와 높은 육지 적응력을 지닌 현생 인류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약 10만 년의 짧은 역사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인류가 경쟁에서 도태되어 멸종을 맞이했습니다. 260만 년 전 출현해 약 200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번영했던 파란트로푸스는 큰 턱과 어금니, 건장한 체격으로 다른 인류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주식으로 채식을 택하며 스스로의 진화에 제동을 걸고 말았는데요. 칼로리가 낮은 채식으로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식사에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다른 작업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지고 말았죠. 또한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장을 초식동물처럼 길고 복잡하게 발달시켜야만 했고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뇌의 발달이 멈춰버렸습니다. 결국 파란트로푸스는 잡식으로 에너지를 섭취하며 뇌를 크게 발달시킨 타 인류종과의 경쟁에서 밀려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멸종한 수많은 인류종들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인류 역시 근현종, 아종과의 교배가 끊임없이 벌어졌고 그 결과 우리들의 유전자에는 멸종한 인류종의 유전자가 일부 포함되었는데요.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1에서 4%가량이 존재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은 극도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지방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진화했고 이 유전자가 우리에게 남겨진 결과 현생 인류는 비만, 당뇨 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또한 전세계 남성들을 괴롭히는 탈모 유전자 역시도 네안데르탈린에서 기원했습니다.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는 주로 태평양 섬들과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데요.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0.2%가량의 데니소바인 DNA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인류종들에서 유래된 초고대 유전자들도 우리의 몸속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부시맨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남아프리카의 코이산 종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수많은 종들이 멸종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으며 최후의 승자로서 지구를 지배하게 된 호모사피엔스, 그런 우리들 역시 자칫 멸종할 뻔했던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7만 년 전 빙하기 이후 시작된 건조화로 인해 심한 가뭄이 찾아오며 인구수가 약 2,000명 정도로 대폭 줄어든 것인데요.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들은 필연적으로 근친 교배를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유전자 풀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성이 크게 줄어들고 말았죠. 좁은 유전자 풀은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위협에 인류를 노출시켰으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팬데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인류는 높은 지능을 기반으로 각종 위협을 대비하고 해결할 뿐이지 자연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매우 약한 종족이며 상시 멸종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구상의 유일한 인류종으로서 외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